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다리셨네요. 언제 시작하냐고. 30분에 맞춰서 오늘 하려고. 좀 빨리 열었어야 될까요? 네. 제가 25분에 약간 예약을 걸어놓고. 아침에 안 바쁘시죠? 아이는 집에 없어. 아이가 집에 없어서, 네, 그쵸. 근데 일주일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내일 벌써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그냥 이렇게 문자에 급식비 나갔습니다. 뭐 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주말에 군대 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호이현이님. 안녕하세요. 네, 서혜연마님. 오늘 저희 이제 융합인재를 줄임말인가요? 저 서울교육청이 이번에 3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시험이 있어요. 그때 12월에 시험을 못 봐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시험 앞두고 있는데 이제 2.5단계 올라가면 다시 추첨한다고 아예 시험 안 보고 지금 유지되면 시험을 보고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이제 교육청 지원하셔가지고 시험을 기다리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뭐 대학 부설 이미 이제 시작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친구들 이제 영재원 이런 거 영재학급 영재원 대학부설 영재원 또는 길게 더 멀리는 영재고까지 이런 부분이 되게 단기간에 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계획적으로 뭔가 정서 풀어야 되나요? 진짜 좀 정보를 차근차근 이렇게 미리 이렇게 알아두시고 이렇게 준비를 차근차근 아이가 이제 힘들어하지 않고 즐겁게 즐기면서 준비를 잘할 수 있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영재원 이제 시험 보려고 친구도 막 문제집 요즘에 풀고 있어요. 네, 대표님도 학원 운영하시고 이제 그럴 때 영재원 준비하는 친구도 이렇게 도움 주셨잖아요. 네. 시험이든 자소서든 산출물이든 이런 것들. 그렇죠. 네, 어떤 아이들 이렇게 진학하거나 그럴 때 보면 어떤 사례들이 있었는지 몇 가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영재원을 만약에 목표로 하신다면 영재원마다의 약간 특색이 있어요. 특색이 있고 예를 들어서 대학부설 영재원이다라고 해도 대학교별로 특색이 있어요. 뭐 정보에 좀 더 강한 학교가 있고 뭐 아니면 의학 쪽, 뭐 가천대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이나 또 이런 쪽이 또 되게 강한 그런 것들이 있고 뭐 이렇게 학교별로 좀 특징이 있는 것 같고 또 그거 말고도 이제 교육청 영재원은 또 대학부설 영재원과 또 조금 다른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융합적으로 굉장히 뭔가 잘 풀어내는 아이들, 독서력이 굉장히 좋은 아이들, 또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나중에 고등학교에 가서 뭐 영재 학교에 가는 그런 진학률이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잖아요. 근데 교육청 영재원 쪽에는 사실은 되게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여자친구들의 자소서를 저는 되게 많이 같이 이제 좀 탐구를 해준 편이에요. 근데 절대 써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써줬다가는 큰일 나요. 그 친구가 가서 면접을 볼 건데 본인이 아닌 걸 가서 면접을 보면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면접을 왜 보겠습니까? 그래서 학원들이나 이런 데서들도 많이 이제 이렇게 손 봐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자기 거여야 돼요. 자기가 탐구한 부분. 근데 제가 이제 요즘 트렌드를 보면 지금 서울교대 영재원도 그렇고 뭐 아니면 가천대도 그렇고 브릿지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예전에는 이제 상위 몇 프로 수학을 아주 뛰어나게 잘하는 상위 몇 프로 아이들이 가는 곳이 영재원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의 성장 가능성을 좀 보고 조금 더 열어놓고 교육을 먼저 좀 시켜보고 그중에 선발을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브릿지 과정이 뭔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소개를 간단히 해주시면. 브릿지 과정이 이제 관찰 전형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1년 동안 이제 관찰 전형을 먼저 뽑는데 관찰 전형을 뽑기 전에 또 뭔가 과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수학적으로 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표면 정력에 대한 실험을 하거나 뭐 제가 본 걸로는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수학 저울 같은 걸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이거를 조금 더 창의적으로 문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이들한테 내주고 아이들이 그거를 과제를 내요. 근데 온라인으로 다 내니까 당연히 엄마가 써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말 훌륭한 과제들을 내고 그 과제를 가지고 1차 평가를 해서 브릿지 전형으로 아이들이 뽑더라고요. 뽑고 나서 이제 서류 전형으로 이제 일단 과제로 해서 먼저 1차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봐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또 수업을 해요. 수업을 하고 나서 거기서 또 선별을 해서 영재원 과정으로 또 이렇게 진급을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어쨌든 교육의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죠. 이미 다 만들어진 어떤 영재들 뿐만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제가 그 과제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이 가끔 이제 뭐 물어오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이러면서 이제 가져오기도 하고 이러면 그 슈필이나 이런 데서 뭐 건드렸던 내용들 아니면은 뭐 정말 저도 잘 몰라서 같이 찾아본 것도 있어요. 과학 쪽이나 이런 쪽은 인터넷으로 같이 찾아서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찾아보고 검색하고 본인 걸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과제를 제출을 하고 수학에서도 좀 심화나 이렇게 사고력 수학적 관련된 문제들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삼각형의 개수, 그러니까 뭐 경우에서 다 따지는 대부분의 경시 문제에 나오는 이런 문제들도 건드려 주더라고요. 아이들 잘 틀리는 문제. 그쵸. 조합 문제. 저는 제가 썩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그 조합만 가지고 막 이렇게 수업을 하시는 분들도 제가 많이 봤었는데 그만큼 아이들이 좀 어려워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의 자소서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아이들이 일단 저한테 한번 보여줘요. 선생님 저 이렇게 썼는데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뭐 지금도 사실 제가 지금 이렇게 뭐 학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예전에 막 5학년, 6학년 때 이렇게 가르쳤던 친구들이 저 이번에 고등학교 가는데 한번 봐주세요 막 이러면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더라고요. 보내면 제가 이렇게 처음 하는 말이 뭔 것 같으세요? 뭘까요? 이런 식으로밖에 못 썼니? 아니. 그렇게 하면 상처받고요. 저 엄마 당연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아이들이 선생님 저 포기해야 될까요? 이럴 수도 있고요. 저는 이걸 왜 탐구했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걸 왜 탐구한 거야? 뭐가 궁금했니? 이렇게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가 새롭지? 이런 질문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자소서에 막 이만큼을 써놨는데 제가 인터넷으로 1분만 뒤지면 나올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해 놓은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지식을 약간 요약정. 지식을 요약해 놓은 거. 전혀 눈에 안 들어요. 제가 영재원을 만약에 준비하시다면 엄마들이 면접관이 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인재를 뽑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감이 잡히실 거예요. 그냥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는 지식의 요약 정리를 거기다 적어놨다고 해서 전혀 새롭지도 않고 눈에 전혀 안 들어요. 독후 활동도 이제 뭐 초등부터 고등 갈 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재미있게 읽은 뭐 수학과학 책을 뭐 적고 거기에 대한 뭐 나의 느낌을 서술하시오. 400자 이내로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줄거리 적다가 400자 다 돼요. 그러면 0점.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요약본은 인터넷에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내가 뭐가 더 궁금해서 뭘 더 찾아봤고 심지어 이제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자소서 중에 하나는 내가 그래서 궁금해서 어떤 유튜브를 보고 외국에 있는 어떤 분이 이제 그런 막 되게 심도 있는 막 이런 유튜브를 올린 걸 보고 그분한테 메일을 썼다 뭐 이런 거. 그래서 실제로 답을 받았다. 뭐 이런 거. 궁금해서 어떻게든 그걸 해결하려고 했다 이런 그렇죠. 과정을 서술할 수 있는. 그냥 남이 써놓은 거 200년 300년 전에 써놓은 이론을 요약 정리해서 저 잘 읽었어요 하고 쓰는 거는 자소서에서 아무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작년에 저도 교대를 경험상 써봤어요. 되지는 않았지만 물론 준비도 한 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떨어져본 경험 있어요. 네. 전 말고 저희 아이가. 떨어지면 내가 떨어지고. 근데 저희 아이 그때 문항도 뭐 책을 읽은 거 10개 써봐. 그 중에 하나를 뭐가 인상 깊어서 써봐. 근데 그 아이들은 더 짧아요. 거의 뭐 200자, 250. 100자도 있더라고요. 100자. 네, 2문장 정도로 진짜 딱 필요한 것만 딱 써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정말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서. 그러니까 한 예로
저희 아이도 이번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서 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4 용지에다가 쫙 이제 자기 막 소개를 막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그걸 400자로 줄이고 나서 저한테 딱 보여줬는데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핵심 내용이 다 빠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책의 내용을 정리하고 제가 어렸을 때 뭘 좋아했고 이런 소설 같은 얘기 쓰지 말고 특히나 제가 자소서 봐줬던 아이들 중에 정말 400자 적으라 그랬는데 300자가 다 소설이에요. 너무 궁금해서 문구점에 가서 뭘 샀어요. 뭐 이런 걸 막 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 다음에 뭘 했니? 그 다음에 네가 뭘 찾아봤니? 계속 좀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학원에서 어디까지 배웠는지가 아니고요. 그래서 네가 어디까지 탐구해서 그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어떤 그거를 나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그거를 보고 싶은 거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머님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역으로 가자고요. 역으로. 이제 영재원을 만약에 내가 보낸다고 하면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한번 써봤었어요. 처음에 썼다가 서류에서 떨어지고 이게 아닌가? 이제 아무런 정보도 없었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아닌가 봐. 막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두 번째는 이번엔 좀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딱 썼는데 담임 선생님한테 딱 걸린 거예요. 담임 선생님이 어머니 다시 쓰세요. 저한테 갖다 내기 딱 30분 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께 보여드렸다가 어머니 이거 이렇게 남들은 못 써서 안달인데 이 빈칸 어떡합니까?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 빨리 하교시킬 테니 지금 빨리 가서 채워서 내세요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해요? 30분 동안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채우기 위해서 너무나 그래도 다행이었던 게 그동안 아이랑 한 얘기들이 있었고 이 아이를 관찰한 게 있어서 끄집어낼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막 그걸 채워가지고 냈죠. 그래서 서류 전형이 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코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에요. 시행착오도 겪으셔야 되고 그쵸. 그래서 10년, 아까 뱃속에 있는, 뱃속에 있는 이런, 그런 것까지도 아까 얘기를 하셨었죠. 보통 수준의 아이가 영재원에 가는 건 힘들겠죠? 라고 얘기하셨는데. 요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독서량이 굉장히 풍부한 아이라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어제도 이렇게 만나본 친구 중에 한 명이, 굉장히 고급 어휘를 쓰는 아이를 만났어요. 제가 이제 1학년인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들어오신 것 같아요. 들어오셨나요? 제가 도대체 너는 의자라는 말을 안 쓰고 좌석이라는 말을 쓰고 이렇게 단어가 되게 고급 어휘를 써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이가 책을 7권에서 10권 이렇게까지 읽어낸다 그러더라고요. 하루에. 맞아. 그러면 수학에서 조금 어떤 분야에서 약간 느릴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나머지 부분들이 이 아이를 채울 수 있고 저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교육청 영재원 쪽이나 이런 쪽을 도전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 너무 이렇게 먼 얘기로 생각하시는 경우 되게 많아요. 의외로 이 아이가 탤런트가 있는데도 분명한데 그냥 우리 주변에 이 아이 친구들 봤을 때 걔네들은 진도가 이만큼 나고 이만큼 이렇게 수용할 수 있으니까 우리 아이는 그만큼 못 쫓아가서 약간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대표님도 그러시겠지만 가르칠 때 입장에서 보면은 진도 문제보다 이 아이가 이걸 이렇게 끌어내고 뭔가 이렇게 집착하고 이런 모습들이 훨씬 더 특별하게 보이거든요. 맞아요. 너무 우리 아이가 평범한 아이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고 저건 남의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보시는 것도 차근차근 준비해보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이들이 이런 독서를 많이 하는 것도 그 아이들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다른 것들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그러니까 독서는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면접에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영재 아이들을 한 3분 정도면 가르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면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디서 막 이렇게 독서를 그냥 겉으로 이렇게 많이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엄마가 사다 준 전집을 이렇게 훑은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엄마가 저거 다 읽었다고 스티커 붙이면 해줄게 이래서 읽고 나서 다 뒤집어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나와. 그런 독서 말고요. 저는 Y책을 하나 사도 같이 마트에 가서 저는 마트 가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아이랑.
그래서 정말 아이가 관심 있는 분야에 뭐 Y를 하나 사더라도 그걸 하나 던져주고 저도 같이 이렇게 되게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독서를 해도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보셔야 되고, 독서 안에서도 굉장히 몰입하면서 독서를 하는지, 그리고 그 독서를 통해서 아이가 언어를 표현해낼 수 있는지, 그리고 독서를 영재원 가는데 소설책 100권 읽었어요는 영재원에 별로 너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마트도 오늘은 온라인 마트 있잖아요. 요새 되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카이스트 같은 경우도 온라인으로 영재 교육해요. 알아보세요. 되게 받을 수 있는 거 많아요. 이제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 아이가 갈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내 아이가 그러면 잘하는 게 뭔지를 좀 이렇게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독서도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정말 하나를 가지고 정말 엄청나게 파는 과제 집착력, 이거 영재성에서 늘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친구가 이번에 그 과학고 쓴 여자친구인데, 그 친구가 그 닭에 한번 꽂혀가지고 닭에 그러면서 무슨 닭을 자기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렇게 종합장 같은 데 있잖아요. 종합장을 가로 세로를 거의 10칸으로 나눠가지고 닭의 이름을 다 이렇게 적고, 자기가 다 닭을 이렇게 모양을 눈 조금 바꾸고 코 조금 바꾸고 막 이렇게 벼슬 좀 바꾸고 하면서 막 다 적어낸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그 다음에는 뱀 뭐 이렇게 뭐가 약간 그렇게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생물 좋아하나? 그러니까 관찰력이 굉장히 뛰어났던 친구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닭을 봐도 닭 냄새 막 이러면서 저도 병아리 옛날에 키우고 나서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데서 굉장히 집착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얘는 과학 쪽에 굉장히 좀 특출난 무언가가 분명 발견이 되겠다. 그게 물리는 아닐 수 있어요. 물리는 아니, 닭인의 끝. 그죠? 근데 그 닭인의 끝을 만드는 게 우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 그죠? 뭔가 아이들은 분명히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게, 아이들이 질문을 던지거든요. 던지는데 맞아요. 꼬리에 꼬리를 묻는 질문. 어머님들이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데, 선생님하고 수업하면 아이가 되게 수다쟁이가 돼요 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아이가 말한 거에 계속 반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 아이가 계속 생각을 하면서 뭔가를 끌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어머님들은 계속 엄마 지금 밥 해야 되는 거 안 보이니? 갑자기 생활 연기가. 책 좀 봐. 혼자 조용히 책 봐. 청소할 때 와서 물어보니?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쵸? 그래서 융합형 인재 얘기 나왔는데, 이제 저는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확장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그 친구는 닭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확장을 했지만, 닭을 하면서 그 친구가 닭에 대한 책이란 책은 다 찾아보더라고요. 인터넷에도 다 찾아보고, 또 그리고 그 이름을 짓기 위해서, 서로 다른 몇백 개의 닭 이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탐구를 했겠어요. 창의적으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네, 다 지었어요. 무슨 이렇게 깨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지었는데 정말 몇 장이 넘어가게 해서 제가 나중에는 이게 약간 너 무서워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탐구를 했던 친구예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근데 우리 아이들이 정말 이런 능력이 얘만 갖고 있는 걸까? 아니거든요. 특히나 우리 남자아이들 보면 맨날 붕붕붕 막 이러고 있죠. 자동차. 저는 저희 아이랑 자동차 가지고 모든 학습을 저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집에 그 토미카 조그만 자동차 이런 거 가지고 진짜 온갖 거 다 모아서 남자애들 약간 그 좀 꽂히면 장난감 수집하는 그런 게 좀 저희 큰애도 있었고 막내도 있는데 맞아요. 그 집에 막 그게 엄청 쌓여서 그걸 가지고 수놀이를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놀이를 다. 자동차를 가지고 색깔도 배웠고요. 그다음에 한글도 배웠고 막 온갖 그 자동차 이름이 로드롤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래서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확장할 수 있는 게 너무나, 지금 보면 아까 15개 말할 수 있는, 예전에 영재성 검사가 다 그랬어요. 빗자루랑 하나 주고 이걸로 할 수 있는 일 10가지 이상 쓰기. 그러면 보통의 아이들은 3-4가지에서 멈춰요. 근데 자기가 뭐라도 하나 꽂혀서 이렇게 한번 탐구를 해봤던 아이들,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지식을 융합해서 적용할 수 있는 아이들의 답은 다른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몰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어렸을 때부터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환경이
너무 집중하기 어려워. 맞아요. 너무 그런 짧은 거에 익숙해져 버려서 그쵸. 요즘은 아이들이 책도 아니 책을 유튜브로 보고 요약본을 배우고 아이들이 자꾸 중고등 애들 독서 올릴 때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가지고 좀 이제 심각한 문제로. 맞아요. 네. 학교 도서관 한번 가보세요. 도서관에 4, 5, 6학년 없어요. 우리 말 잘 듣는 1, 2, 3학년 친구들만 바글바글 모여있고, 4, 5, 6학년은, 책 읽는, 맞아요. 맞아.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정말 고학년 때까지 책을 읽는 친구들은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조금, 아무래도 타고나기가 조금, 아까도 평범한 아이 계속 얘기하셨는데, 평범하다라는 게 뭐냐면, 수학 쪽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다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당연히 그거는 좀 차이가 있어요. 타고나는 차이도 있고, 남자, 여자의 차이도 좀 있고, 약간, 뭐, 이렇게, 영역별로 좀 더 잘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는 그 영재 아이들만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아휴, 어디 가서 진짜 부끄럽지만 않게 이거는 아니에요. 전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처음에 영재원 아이 딱 떨어지고 나서 뭐라고 할게요? 아이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와, 저 학교 진짜 사람 못 보네 이렇게 했어요. 속으로는 맞아. 속으로는 막 이렇게 썼으니 막 이랬지만 맞아. 너는 분명히 타고난 탤런트가 있는 아이인데 사람들이 그걸 아직 못 알아봤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착각을 하면서 크는 거죠. 그래서 나 굉장히 한 분야에는 그래도 잘하는 게 있나 보다라는 착각을 엄마가 하고 그래도 전폭적으로 아이한테 네. 믿고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아요. 맞아. 그래서 저희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도 와 너는 진짜 이거는 너는 너무 잘해. 이거 뭐 타고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제가 막 이렇게 응원을 막 해주고 어머님들한테 막 그 얘기를 하면 어머님들은 늘 이렇게 전화를 해서 그런데 저희 아이는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계속 그래서 네 알겠는데요 어머니 알겠는데 아이가 잘하는 거를 더 중심으로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요? 특히 수학에서 어머님들이 좀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하기 힘든 환경에서 하나라도 집중해서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어떻게 보면 뭐 한 달 어떻게 보면 2년을 탐구할 수 있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으세요? 맞아. 어떻게 보면 평생을 탐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 저는 아이들이 어떤 뭐 친구들이 지금 뭐 굉장히 부족해 보여도 고등학교 들어가는데 페르마의 정리를 딱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된다면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뭐 수학 이런 책을 읽고 뭔가 자소서에 한 줄 쓸 수 있는 친구가 된다면 그거는 뭐 선행을 많이 한 친구보다 훨씬 더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려운 게 있죠. 그 아이가 그 책을 읽기까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 우리 애는 분명 문과인데 문이과도 없어지잖아요. 이제 저희 아이도 이제 문이과 통합인데 그러면 어떻게 키울 것인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이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전문가가 써놓은 책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전문가의 영상을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아이가 자만하지 않을까요? 조금 잘한다고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면. 신뢰를 보이면. 저는 보통 어머님들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되게 아이들한테 막 으쌰으쌰 해주고 너 잘한다만 해주는 선생님으로 생각을 하는데 저는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제가 수학 공부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의외로 도덕성이에요. 저 예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의외로 도덕성이에요. 왜냐하면 수학 머리나 이런 것들이 정말 좋고 이런 친구들 중에 거짓말하거나 아니면 노력하지 않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한테 도덕성을 확실하게 이렇게 좀 키워주면 정말 훌륭하게 클 가능성이 좀 높아져요. 이번에도 그 면접 문제, 고등학교 갈 때 면접 문제에 인공지능의 도덕성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하고 나와서 엄마 나 너무 평범한 답을 한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울그락불그락 막 이렇게 하고 나온 거여서 얘야 인성 문제는 평범해도 된단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수학 교육을 이렇게 너무 어머님들이 막 문제 100점에 사실 그게 아닌 부분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를 좀 이렇게 아마 잘하면서 좀 느끼실 거예요.
어머님들 아이들, 여기에 와 있는 어머님들 아이들 다 영재원 갈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막지만 마세요. 이걸 이제 관심 있어 들어오셨던 것만으로도 네. 맞아요. 근데 아이들이 저도 이제 여태까지 여러 가지 콘텐츠 가지고 아이들이랑 해봤을 때 확실히 슈퍼마트에서 그 하는 그런 활동이 이게 교구가 주는 장점이 있어요. 문제를 풀면서 몰입해봐. 이건 사실 아무한테 안 돼. 이거는 진짜 타고난 애들만 그걸 할 수 있는데 누구나한테나 교구라는 소재를 가지고 이걸 우리 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라고 이렇게 몰입하게 할 수 있는 기회나 질문 그런 환경을 주기에는 진짜 좋은 것 같은데 그걸 우리가 이제 유아부터 훈련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온 게 그 킨더랑 주니어 교재가 있어요. 그쵸? 여기서 좀 한 가지씩만 대표적인 주제를 가지고 왜 우리가 실생활에서 엄마랑 또 아이랑도 얘기도 나누고 하시면 좋으니까. 제가 어떤 수학 문제집보다도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강조를 드리는 게 제가 대표라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는 만약에 아이가 수학을 지금 뭐 잘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아이를 키운다고 해도 저는 슈필로 키우고 싶을 정도로 아이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줬던 교재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메리트가 뭐냐면 융합이에요. 융합. 그래서 모든 영역을 이렇게 넘나들어요. 킨더 같은 경우에 디지털 숫자가 나오는데 디지털 숫자를 보면 그냥 숫자잖아요. 그렇죠? 숫자인데 숫자 안에서 뭐 대칭성을 찾을 수도 있고요. 숫자 안에서 디지털 숫자를 왜 사용할까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은행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왜 그걸 사용하는 걸까? 그러면은 그 전광판 있잖아요. 고속도로에 있는 전광판 거기서 왜 디지털 숫자를 안 쓰지? 그러면 거기에는 글자를 나타내야 돼. 좀 더 세밀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해서 전등이 굉장히 많이 달려 있는 거 보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굳이 숫자를 나타내는데 비효율적으로 그렇게 복잡하게 예쁜 숫자를 나타낼 필요가 있을까? 그쵸. 그럼 전등 7개만 가지고 있으면 0부터 9까지가 다 표현이 되는데 라고 심플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쵸? 아,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하시는 건가요? 슈필마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이들이 디지털 숫자와 일반 그냥 이렇게 뭐 전등으로 여러 개를 켜서 나타내는 수를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걸 얘기하다 보면 경제적인 것도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아이랑 예전에 이렇게 뭔가를 별다면체 이런 것들을 막 만들다 보니까 아이가 테이프 많이 쓰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프 그래 많이 쓰네. 그때 테이프 붙일 때 얼마나 들어가는지 엄마 계산해 볼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모서리의 개수를 또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모서리마다 몇 센치를 붙여야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집을 풀면서 제가 뭐 그걸 그렇게 확장을 하겠어요. 근데 그래서 잠깐만. 그래서 같이 막 적으면서 막 곱셈이 막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뭐 부피를 구하고 뭐 그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만들고 적으면서 와 이게 어떻게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테이프 길이라든지 이렇게 확장이 되지? 만들면서 되게 얘기할 거리가 많고 어떻게 보면 되게 몰입할 거리가 많구나. 그리고 내가 얘기해줘서 알려주고 싶은 분야도 되게 많고 인터넷에 찾아보고 싶은 분야도 되게 많고 책을 찾아보고 싶은 분야도 되게 많아지는 교구 하나 가지고 그런 활동이 가능하다는 걸 제가 좀 느꼈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어머님들이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는지, 주니어 같은 경우도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요거 바퀴예요, 바퀴. 이 책을, 제가 최근에 이제 이걸 또 한 번 느꼈는데, 저희 남편이 자동차 회사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요새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런 쪽으로도 이제 좀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독일계 이제 자동차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이번에 겨울에 운전을 하면서 자동차 바퀴가 자꾸 앞에가 휙휙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 언덕길을 올라가는데, 그리고 그리고 눈이 왔어요. 그때 갑자기 저녁 때 퇴근하는데 눈이 막 와가지고 하면서 제가 진짜 차를 바꿔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에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길거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제가 분당에 사는데 분당에서 이렇게 넘어오는데 세곡동 쪽으로 이렇게 넘어오는 그 헌인릉 길이 있어요. 유명한 그 눈만 오면 난리가 나는 길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특정 수입차가 다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잠깐만 왜 저 차만 서 있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 차들만 다 못 올라가고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륜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물어봤어요. 저희 남편한테. 그러면서 저희 이 바퀴 수업한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후륜? 근데 왜 외제차들은 그렇게 후륜을 만든 거야? 그랬더니 외제차는 그러니까 승차감이 후륜이 더 좋대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언덕길이 그렇게 많지 않고 기후나 이런 거에 다 영향을 미치니까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래서 후륜으로 이렇게 했고, 그럼 우리나라 차는 왜 그럼 다 전륜으로 한 거야? 그랬더니 우리나라는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 때 일본에서 그 방식대로 이렇게 넘어와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차가 작았기 때문에 이러면서 자동차 바퀴 하나에도 너무 할 얘기가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자동차에 그렇게 썩 관심도 없었고, 지금도 안 돼야,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궁금하면 찾아보면 되잖아요. 그쵸? 그죠? 그리고, 바퀴도 제가 이 바퀴를 가지고 예전에 학부모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제가 약간 조금 좋아하는 거에 너무 꽂히는 기질이 있어서 못하는 건 너무 못하고요. 좋아하는 것만 막 하거든요.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바퀴는 왜 동그란 거야? 그쵸? 그래서 아이랑 바퀴 얘기하면서 저는 바퀴가 그렇게 트럭마다 다 다르게 개수가 다 다르게 달리고 모양이 다 다르고 이 안에 있는 홈의 모양이 그렇게 다 다른지 저는 몰랐어요. 잘 몰랐는데 어느 날 아이랑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궁금한 게 없죠? 왜 궁금한 게 없을까요? 궁금한 거 많아요. 궁금한 게 많은 상태로 태어나거든요. 아니지? 그래서 엄마 왜 이거 동그란 거야? 바퀴는 다 저 모양이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전에 이 저자분이 영상 찍으신 게 있어요. 찾아보시면 아마 찾으실 수 있을 텐데 제발 외곽의 크기는 말이야 이러면서 자 사각형을 봐. 여기 90도잖아. 이렇게 넘어가는. 자, 얘는 외곽이 0이야. 0에 가까워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0이야. 그래서 삼각형은 어떻게 했니? 그래서 삼각형은 그러면 이건 120도라서 탁 넘어가는데 힘들어. 이렇게 설명하지 말고 아이가 동그랗다고 하면 왜 동그랄까? 하고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아이가 동그란 게 더 잘 굴러가는 것 같아요. 예전에 무슨 사고력 문제집에서 이상한 그림 찾으세요 할 때 사각형 바퀴를 찾아야 되는 답이 있었거든요. 저는 맨날 이게 왜 답이야? 사각형 바퀴도 굴러갈 수 있거든요. 굴러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과연 사고력 문제집에서 우리의 창의성을 제대로 테스트하고 있는 걸까? 저 맨날 이건 아니라고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괜찮아, 대세히 지적 없어. 네 생각이 맞아. 이러고 넘어간 적도 많거든요. 저자는 별로 안 좋아할 수 있지만. 그쵸? 그리고 맞아요. 잡지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시면 좋고, 자동차 이 바퀴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냐면, 보세요. 저희 이 주니어에서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바퀴를 관찰해요. 여름용 타이어와 겨울용 타이어. 제가 이제 어제도 남편한테 다시 한번 물어봤는데, 뭐가 다른 거야? 외국 차들은 이렇게 타이어를 여름용, 겨울용으로 이렇게 바꿔서 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겨울에는 추위에 딱딱해지면 안 되고 여름에는 늘어지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홈의 방향도 여름에는 열기가 많기 때문에 밖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돼야 되고 그리고 경주용 자동차 보면 홈 전혀 없는 거. 그쵸. 맥이 그러잖아요. 뭐죠? 맥퀸. 제목이 뭐죠? 요즘에 안 되죠. 카. 거기 나왔던. 이놈의. 근데 거기도 보면은 걔가 바퀴에 홈이 없어요. 자, 우리 관찰 해봤나요? 모르죠. 그거 보면서 우리 홈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기억도 안 날걸요? 그죠? 근데 경주용 자동차는 홈이 없어요. 라이트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미니카 사오면 미니카 맨날 저기 또 굴러 들어갔어. 쇼파에서 막 꺼내 귀찮고 이게 아니고 뭐지? 뭐가 다르지? 이게 우리가 타는 차랑 경주차랑 뭐가 다르지? 트럭이랑 그럼 승용차랑 뭐가 다르지?
관찰해보세요. 재밌어요. 되게 재밌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바퀴가 다 이렇게 생겼나? 그럼 세모 바퀴는 못 굴러가는 거야? 절대? 아니에요. 제가 영재원의 원장이라면 물어보겠어요. 동그라미 모양 말고 다른 모양의 바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방법을 서술해라. 뭐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됐냐면 사각형 바퀴가 굴러갈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사각형 바퀴를 여기다 두면 얘가 심지어 되게 잘 굴러가요. 네. 잘 굴러가요. 근데 바퀴가 굴러갈 때 굴러가긴 하는데 자 우리가 이 차를 탔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사각형 바퀴를 가지고 정말 제가 이제 깜짝 놀라는 게 사각형 바퀴를 그 트럭에다 단 외국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타가지고 직접 운전을 하면서 이렇게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우리가 사각형 바퀴가 굴러가는 것만 생각했지 그 안에 타는 걸 생각해 봤을까요? 근데 그분이 타는데 안에서 완전히 안마의자 이렇게 이게 뭐냐면 중심이 어떻게 가는지를 관찰한 거예요. 중심이 자 우리 그러면 거리가 나오죠. 여기서부터의 대각선. 거리와 여기서부터 대각선 거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얘가 덜컹덜컹 가는 거예요. 굴러갈 수는 있지만 뭔가 덜컹덜컹 거리면서 가면서 도대체 그러면 차가 굴러가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우리가 적은 기름을 가지고 이제는 전기로 굴러가는데 굴러가는 바퀴의 모양은 뭘까? 사실 우리가 그냥 뭐 이렇게만 굴려봐도 뭐 그냥 동그란 모양이죠. 가끔 제가 아이들한테 바퀴 모양을 이렇게 뭐 차륵 저희 이제 이 안에 차륵이 들어있어요. 차륵으로 바퀴 모양을 만드는 게 있거든요. 만들어봐 하면은 공 모양으로 만든 친구 되게 많아요. 아니 그게 또 유아 아이들 푸는 사고를 문제집에 나와 있어서 그 스티커를 그러니까는 여기 잘못된 부분에 그 사각 바퀴 같은 그런 게 있어가지고 둥근 기둥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걸 공 모양으로 많이 붙이잖아요. 공 모양으로 많이 붙이죠? 공 모양으로 붙이면 왜 안 될까요? 전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요? 차가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가고, 그죠? 근데 너무 재미있겠지만 안전하진 않겠죠. 맞아. 그러니까 너의 생각이 틀린 게 아니야. 생각도 하지 마. 이건 아니고요. 이거는 틀렸다고 표시할 만한 어른들이 과연 그런 자격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자동차 하면 왜 좀 만화에 나오는 하늘을 날아다니는 자동차도 상상할 수 있는 거고 바퀴 크기가 막 다 다를 수도 있어. 얘는 크고 얘는 작고 이렇게 하면 아유 저래서 굴러가겠어가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리고 왜 뭐 드론에도 바퀴를 달고 지금 이제 뭐 하늘을 나는 자동차도 이미 다 개발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차가 착지하면서 안정적으로 달릴 수 있는 그런 바퀴 형태는 뭐고 휠의 모양 바퀴 타이어 없는 바퀴 보셨어요? 지금 보면 미래의 타이어 뭐 이런 거 검색해보세요. 제가 이 바퀴에 꽂혀가지고 그때 한 몇 주 동안을 계속 바퀴를 탐구하다 보니까 그 타이어 겉에 있는 타이어가 없는 바퀴도 있어요. 그래도 충격을 다 흡수하면서 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고무는 우리 신발 밑창에도 깔려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너무 풍부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바퀴 하나만 가지고. 저는 주니어를 더 좋아하는 게 A 같은 경우는 처음에 주니어 나왔을 때 어려워라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이 주니어 안에 막 오늘의 기술도 들어있고요. 네. 막 드론, 뭐 3D 프린터 막 이런 것도 있고 음악도 제가 잘 모르는 부분도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같이 탐구했죠. 아이들하고 같이 탐구하면서 같이 뭔가를 연구하고 그림자 같은 것도 그렇고 너무 재밌는 게 막 영화 보면 어머님들이 아 우리가 영화를 이렇게 보는 거였어? 맞아. 이거 아마 새롭게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영화 최초 영화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규칙성이 필요했고 뭐 이것도 수학이었어. 이런 거 있죠. 맞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시기에 주니어가 너무 좋아요. 공부하고 있을 때 각종 공을 구입하고 있어요. 너무 좋죠. 네. 뭐냐면 공을 여기서 삼각형, 뭐 오각형, 육각형을 찾아 이런 거보다도 가서 저기 테니스를 한번 치거나 뭐 골프를 한번 이렇게 아이가 진짜 왜 이 공은 골프공이 무거워야 되고 이 여기는 왜 홈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도 너무 재밌지 않을까요? 네. 확장 가능성이 무한하죠. 그렇죠. 킨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6, 7세들이 많이 하고 주니어 같은 경우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4학년도 할 수 있습니다. 4학년 과학교과서에 하고 또 연관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어머님들이 주니어부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 저희 아이가 겨우 주니어 단계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니어를 안 하는 게 아까워서 권해드리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맞아. 선생님들도 A 단계, B 단계, C 단계를 먼저 수업하다가 주니어가 좀 늦게 나왔어요. 교재가 한 몇 년 있다가 나왔는데 나오고 나서 또 새롭게 공부를 하면서 우와 하면서 공부했던 교재가 바로 주니어예요. 그래서 저는 주니어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영재 교육 쪽하고 한 가지 주제를 탐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골프공이 정육각형 홀이 있다는 걸 발견하더라고요. 우와. 네, 맞아. 그죠? 책 안에 한번 보여달라고 하셔서 되게 주제가 아까 우리 저기 이렇게 맞아. 사각 박히면 꿀렁꿀렁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지금 둥근 바퀴면 일정하게 갈 수 있죠. 그러면 또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또 둥근 바퀴 말고 다른 거 일정하게 갈 수 있는 건 없어? 이런 식으로 여기 전폭도형이라는 주제가 나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주제잖아요. 맞아요. 렐로다, 우리는 룰루라고 해요. 네. 여기는 렐로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런 거 어디에 쓰는지 이런 거 우리가 뭐 사각 그 구멍 뚫을 때 주니어 좋죠. 사용한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예시가 나와 있는데 저도 어제 A12를 수업을 하는데요. A12가 되게 창의적인 활동이 들어있는 수업인데 마지막에 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막 스케치한 그림 나오면서 이게 무슨 그림인 것 같아 아이들 쓰고 밑에 자동차의 일부가 나와 있는 그림을 보고 너가 여기다가 뭘 더 추가해가지고 새로운 걸 만들어봐 이런 걸 2학년 친구들하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주니어 수업을 한 적이 없는 친구들인데 확실히 뭔가 그 다음 스텝을 어떻게 상상해 나갈지 또는 무슨 새로운 걸 갖다 붙여야 될지를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우리 주변에 볼 수 있는 자동차 말고 너가 뭐 만들어봐. 너가 뭐 과학자가 돼서 만든다면은 넌 어떤 자동차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한 번도 내 주변에서 뭐가 불편한 걸 느껴보거나 관찰해본 경험이 없는 친구들은 이런 생각들이 단계가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주니어는 그거를 우리 주변의 것들을 좀 관찰하고 거기서 그 다음 스텝을 넘어갈 수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좀 잘 들어있는 게 맞아요. 네, 이게 고학년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저도 빠졌었다니까요.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도 빠질 수 있고 그전에 구글 입사 문제로 맨홀 뚜껑이 왜 동그라냐고 뭐 이거 나와가지고 한동안 막 난리였었잖아요. 근데 맨홀 뚜껑이 동그란 모양 말고 이런 렐로 모양도 있어요. 렐로 삼각형 모양도 있는데 얘도 폭이 일정해요. 근데 아이들하고 이제 해야 될 거는 그럼 폭이라는 게 뭘까? 그쵸? 그러면 뭔가 위아래로 이렇게 평행하게 지나가는 뭔가 이 높이를 얘기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학적으로 좀 정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교재에서 잘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렐로 삼각형이 있으면 렐로 사각형도 있을까? 렐로 오각형도 있을까? 자, 이걸 탐구하다 보면 사각형은 왜 안 되지? 얼마든지 확장할 수 있죠.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또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교재가 진짜 좋은 게 너무 많은 수학적 내용을 여기다가 막 집어넣는다기보다는 그죠? 그런다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상상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보게끔 하는 게 많아요. 거울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뭐 이런 거울을 이용해서 어떤 발명품을 만들고 싶니?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럼 얘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봐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한 페이지가. 그럼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막 나는 렐로야. 막 나는 뭐 룰루야.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삼각형이지. 엄마는 원이래. 이러면서 근데 난 이렇게 태어났어. 막 이렇게 풀어내는 거죠. 아이들을 저희가 따라갈 수 있다라고 뭔가 가르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기본적인 생각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너무 현실주의자들 그 약간 성향이 또 너무 그 창작 쪽이나 좀 그런 쪽 책을 읽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막 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이런 친구들한테 추천하는 거는 저는 멍 때리기입니다. 저희 아이도 이제 뭐 잠깐 그런 성향들이 보인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려서 저는 별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나가서 별을 가지고 별 얘기를 다 하고 몇 시간을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담요랑 막 다 챙겨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그러다가 우주에 관심을 가지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상상의 나래를 펴다 그냥 들어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사실적 정확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친구들은 여행
이라든지 그 자연에서 관찰하는 거 이런 거 전 너무 강추입니다. 네, 멍 때리기를 꼭 필요해요. 제가 정말 강조하는 부분이에요. 네. 아이들이 이런 거 할 때 이걸 저희가 또뭐 교재를 사고 수업을 받고 그러면 이제 뭔가 학습적인 아웃풋이 나와주기를 이제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기 전에 뭐 꼭 슈per마트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주제들을 뭐 다른 사고력 학원에서도 사실 경험할 수는 있잖아요. 깊이는 못 들어가도. 그럼 이제 그런 주제들을 만났을 때 엄마가 어떻게 좀 아이랑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해주면 더 좋을까요? 저는 여기도 나와 있네요. 지금 딱 보니까 우리가 주인공인 우주 수학, 생활 속 수학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재를 집필하신 분이 아이가 주인공이 되도록 굉장히 신경 써서 만든 교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공부의 주체가 결코 엄마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영재성을 키워주고 싶으면 아이가 하고 있는 거를 좀 내버려 두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뭐 책이나 영화 내용이 다 사실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커지면 괜찮아요. 그좀 괜찮아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가기 전에 걱정했던 거에 한 80%는 기후였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없어졌어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좋아질 거라서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아이가 주인공이 돼서 바퀴도 굴려보고 아이가 주인공이 돼서 그 다음을 생각할 수 있게끔 좀 기다려 주셔야 되는 부분이 저는 가장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이제 슈퍼마트에 뭐 킨더가 6권이다 그럼 6권을 다 잘하고 싶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퍼즐이 너무 재밌어서 펜터미너 막 맞추고 이건 너무 잘하는데 그 옆에 있는 시계는 또 잘 못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역별로 아이들이 잘하는 게 너무나 다른데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그건 엄마들의 욕심이에요. 저는 만약에 주니어를 9권을 했는데 바퀴 하나만 머리에 남아도 와, 이거는 나중에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대학교 가고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서 네가 옛날에 했던 것 중에 뭐 기억나니 하면 나 그때 바퀴 했던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남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깊이 파보고 엉뚱한 소리 해보고 책 찾아보고 했던 그런 게 바로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방해하지 마시고요. 확장할 수 있도록 같이 찾아봐 주세요. 어머님들이. 그게 저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엄마가 바보처럼 구는 것도. 맞아요. 나도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가르치는 선생님이 그 아이들 수업할 때도 제가 바보처럼 행동해요. 너 이거 어떻게 알았어? 그래서 이제 아이가 뭔가를 새로운 생각을 던졌을 때, 되게 저도 어른이지만 아이들한테 배운다고 느끼거든요. 어른보다 훨씬 더 창의적인 생각을 더 잘 이렇게 뿜어낼 수 있는 친구들이라서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그런 걸 조금이라도 보일 때 놓치지 말고 엄마가 배우는 것처럼 너무 잘한다 이렇게 해주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리액션만 잘해줘도. 영재원 준비하고 영재원 그런 과정을 이렇게 하는 아이들을 보면 저는 좀 아이들 다 자신감? 자존감 이런 모든 것들이 좀 높게 형성돼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게 막 쟤는 실력도 없는데 막 이런 게 아니라 자신감만 넘쳐? 지금 잘 못해도 내가 할 수 있어. 나는 하면 할 수 있어. 이런 것도 되게 필요한 거고. 네, 그럴 때 이제 옆에서 주변에서 어떻게 태도를 보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수학을 좀 못하는 아이들을 좀 보면 안타까울 때가 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잘 못한다고 생각하면 이 아이의 맞아요. 그게 넘어가질 않더라고요. 한계가 와버려서. 너무 수학을 잘하는 오빠의 동생 그 친구들 보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막 선생님 저는 수학은 아닌 것 같아요. 막 7살이 저는 그런 얘기하는 거 봤거든요. 저는 수학 싫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너 수학 뭐 했는데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겁을 냈던 것 같아요. 왜 큰애 같지 않지? 비교하지 마세요. 옆집 아이하고 비교하지 마시고 그렇게 느려 터진 저희 아이도 저는 그냥 아유 뭐 잘하는 게 하나는 있겠지 이러면서 그냥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아이들도 분명히
바라는 게 이제는 영재라는 정의가 저는 좀 달라져야 돼. 천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재라는 게 뛰어나다라는 거잖아요. 영역별 영재가 이제는 필요해요. 그죠? 맞아. 그리고 융합해내는 인재가 이제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황동문 교수님 맞아요. 그분의 그 몰입책을 제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그분이 막 TV에도 한동안 나와서 막 얘기하시고 하시는 게 뭐냐면 누구나 몰입할 수 있다요. 몰입을 해야지 엄청난 결과물들이 나오는데 그 몰입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면 일단은 재미있게 빠져들어야 되고요. 관찰해야 되고요. 그죠? 이게 이제 우선 시작이에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과연 주변을 얼만큼 관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잘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바퀴 수업을 하고 나서 아이가 저는 바퀴 수업 하고 나서 정말 아이들 데리고 예전에 학원에서 지하 주차장을 한 바퀴 이렇게 지하 주차장을 돌았을 때 애들이 난리가 났더라고요. 막 선생님 저건 휠이 몇 개고요. 휠이 7개면 각도를 어떻게 나는 거지? 저도 궁금한 거예요. 휠 7개인 거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가끔 보면 저거 왜 이렇게 휠이 많은 거야? 그리고 되게 막 뭐 고급차일수록 휠이 되게 신경 쓴 거 보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거 관찰하고 그래서 부부 사이 관계 너무 좋으시겠어요. 그거는 그렇게 너무 넘겨짚지 마세요. 이런 거 궁금한 거 얘기할 때만 친합니다. 저는 가서 막 회의도 요새 되게 재택을 되게 많이 해요. 회의도 너무 멋있게 하고 있길래 독일이랑 막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뭐 쓰는 거야? 했더니 뭐 우린 팀즈 써. 막 이러면서 내가 그래? 막 이러고 나오는 필요한 대화. 필요한 대화. 저희가 취할 것만 취합니다. 네, 근데 아이들하고도 그냥 저는 이렇게 평등한 관계. 엄마는 이만큼을 갖고 있고 너는 이만큼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가 아니고 그냥 너도 신기해 나도 신기해 그냥 이런 눈 있잖아요. 엄마랑 있으면 너무 재밌어. 저는 이게 약간 시작인 것 같아요. 모든 교육에. 맞아. 그냥 엄마랑 있으면 수다 떨고 싶어. 엄마가 뭘 얘기하는데 계속 잠깐 앉아봐 있잖아. 이거 아니고요. 선생님 너무 아까 좋았던 게 그래, 나도 몰라. 선생님도 우와 막 이런 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아이들의 어떤 창의성이나 표현력, 그다음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아주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네, 맞아요. 아이가 꼭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주세요. 같이 배우는 입장. 맞아요. 근데 이런 게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게 절대 아니니까 엄마도 그쵸. 사실 그동안 몸에 밴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잘 고쳐지지가 않으니까 조금씩 노력하시면서 같이 아이 습관 형성해 주신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연초가 됐으니까 우리 아이가 뭐 2학년 됐다, 3학년 됐다 이러면 언제쯤 영재원, 교육청 영재원 내년에 3학년인데 뭐 또는 이제 뭐 4, 5학년 되면 대학 부설도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볼 수 있을까 이런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거를 좀 준비를 하거나 저 계획을 하면 지금 좋을까요? 이제 뭐 주니어를 만약에 하신다고 생각하면 연령대가 뭐 7세 1학년 이 정도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재원 준비는 1년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 그게 아니고 영재원이라는 곳에 꼭 가야 되는 건 아니지만 막상 보내놓고 나니까 우와 이런 혜택이 있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기회가 있다면 우리 아이도 만나보면 좋겠다라는 그냥 그 정도 생각으로 시작하시고 안 되면 말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리고 영재원처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꼭 영재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전처럼 이렇게 예전에 무슨 이렇게 영재원 비슷한 그런 학원들의 형태가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도 뭐 상위 몇 프로라는 엄마들이 모여서 앉아서 얘기하는 거에 굉장히 피로도를 느끼고 그만뒀거든요. 저는 학원을 다니다가 한 3개월 만에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뛰어난 능력이 있으면 뭔가를 더 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아주 가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아이들이 보면 뭐 이렇게 영재원을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이런 조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 엄마들이 되게 많이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생기부예요. 생기부는 어머님들이 어떻게 못하세요.
생기부는 그리고 그 선생님들도 추천 안 함으로 추천하는 친구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지금 교육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 이제 뭐 제한이 없어졌잖아요. 네, 추천서가 없죠. 추천서도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저희 고등학교 쓸 때 원서 쓸 때 한 학년에 한 100명 정도가 영재권을 이렇게 썼던 그런 선생님들도 맨날 앉아서 이거 추천서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닌 아이는 아니라고 써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생기부 같은 경우는 학교 이제 뭐 초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학교 이제 생기부를 거기 제출을 하잖아요. 영재원에 그 제출 필수로 다 제출을 해요. 독서 활동하고 그다음 생기부하고 뭐 시험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는 다 대부분 필수예요. 근데 이렇게 갈 때 학교 생기부에서 정말 이렇게 한 몇 줄만 읽어봐도 이 아이가 정말 자기 주도로 하는 아이인지 아닌지가 판가름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진짜 내가 막 단기간에 아이한테 막 학원을 보내서 되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주기 위해서는 정말 어려서부터 아이가 뭔가 하나의 자기 주도로 뭔가를 탐구해본 경험들을 쌓아놓는 것들이 되게 좋고 그게 학교에서도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선생님도 그런 모습들을 관찰을 하게 돼요. 정말 문제는 너무 잘 푸는데 쟤는 흥미가 1도 없어 하는 아이한테 정말 이 아이는 추천합니다. 이렇게 써줄 수 없죠. 말이라도 만들어서 이 아이는 뭐 이렇게 해서 자기 주도로 뭘 탐구하는 능력이 되게 뛰어난 사례를 들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자소서 쓸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야 돼요. 추상적으로 쓰시면 절대 안 돼요. 소설 쓰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얘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기록해야 되거든요. 생기부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1년 내내 지내면서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친구한테 그거를 써줄 수가 없죠. 뭐라도 만들어서 써주려고 하는 게 선생님들의 입장인데 학교에서 정말 뭐라도 하나 발표 좀 독특하게 하거나 아니면 뭐라도 하나 탐구하는 모습을 보이면 그걸 써주려고 되게 노력하시는 분들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아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집에서 지내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4년째 다니고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문제풀이도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은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학급 영재부터 다 겪어봤거든요. 학급 영재부터 하고 뭐 대학 부설 영재도 하고 뭐 중학교 때도 영재원을 했어요. 근데 이런 과정을 다 겪으면서 그 학교에 있는 영재원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본 교과에 대한 그런 지식들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시험이. 그러니까 4학년 때 시험을 보면 4학년 그 수학과학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는데 플러스 창의적으로 풀어내는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내가 4학년인데 뭐 빛과 그림자가 나왔는데 빛과 그림자를 전혀 모르고 가서 나는 되게 창의적이니까 풀 수 있을 거야. 이건 아닌 거죠. 기본 지식 바탕을 토대로 응용해낼 수 있는가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 학습에서 어느 정도 기본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는 맞아요. 다 무시하고 가라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인 거죠. 그래서 그것도 있어야 되고 또 요즘에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게 융합력이에요. 융합력. 제가 자소서를 쭉 봐온 결과 아이들의 자소서에서 융합하지 않으면 이제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다. 새롭게 안 보일 것 같아요. 새롭게 보이지 않아요. 그 남들이 연구해 놓은 거 수학 뭐 아이들이 약간 영재성 있는 아이들이 이제 빠져드는 그 단계가 있어요. 이제 파이에 한번 빠져들어요. 맞아. 그 소수점 밑으로 외우는 거 그거를 대결하잖아요. 막. 그 대회도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4,500짜리 외운 아저씨가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외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지겨워가지고 밖으로 나와버렸습니다. 그냥 저분 뭐 하시는 분이지? 이러면서 저희 보고 종이를 나눠주면서 맞게 외우는지 확인하라는 거예요. 거기 참가한 사람들한테. 처음에 우와 하다가 진짜 이러고 나와서 그래서 그 파이에 대해서 빠져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이제 다음으로 가면 소수에 또 빠져들어요. 아이가 가장 큰 소수 찾기 이런 거에 또 빠져들고 뭔가 아이들이 빠져드는 그런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빠져드는 것도 물론 좋은데 어떤 아이가 뭐 예를 들어서 나선 계산에 대해서 뭐 뭔가를 쓴다, 뭘 자기가 탐구한 걸 쓴다 그러는데 딱 봤는데 나선 계단의 각에 대해서 연구하고 뭐 어디서 쓰이고 뭐 이런 자료를 수집해서 써놨다. 탈락.
그거 아니고요. 그럼 나성계단이 건축하고 융합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과학 쪽하고 재료나 이런 쪽 가서 과학 쪽하고도 융합할 수 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융합형으로 서술해 냈을 때 정말 세상에 없는 자소서가 나와요. 그래서 조금 지식이 얕더라도 그거를 자기 거를 진짜 완전히 자기 걸로 만들어서 표현해내는 아이들은 달라요. 그런 아이들은 질문을 해도 뭐가 계속 나와요. 그래서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이러면 저 책에서 봤는데요.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럼 저 이거 찾아봤는데요. 아, 얘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아이구나. 성장 가능성이 있어 라고 생각하고 저라면 뽑겠어요. 이제 그런 방향성을 잘 보고 막 선행을 많이 나가서 영재원을 간다라는 생각은 조금 바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원하는 인재상은 아닌 것 같다라는 잘 버무릴 줄 알아야 돼요. 사고력 수학에서 창의 융합 수학 쪽으로 넘어가는 단계일 수도 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대의 그냥 요구사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초등반이신 경우에는 물론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이후부터는 진짜로 아이들 기록 관리를 잘 하시긴 해야 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잘 안 되잖아요. 저도 지금 아이가 초사니까 이걸 하자니 되게 막연한 거예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학원 학부모님 대상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3월이면 3월 동안 아이가 뭘 학습하는 것들 중에서 이렇게 갑자기 문제를 풀다가 뜬금없이 뭐 이렇게 궁금해하거나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아이들이 그냥 문제 속에서 단어가 꽂히든 아니면 생활하는 주변에 뭔가 관심이 가는 거가 있든 그러면 그걸 놓치지 마시고 거기서 그걸 끄집어내서 그걸 기록하고 그러면 이거 우리 뭐 있는지 책을 찾아보자 검색하고 그래서 책을 다 읽지 않아도 일단은 책이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되니까 이렇게 책을 찾아서 그거를 인쇄해가지고 포트폴리오처럼 이렇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을 다시 그 책들 중에서 이렇게 보고 뭐가 재밌을지 보고 이제 그거 책 하나 읽고 이런 식으로 한 달에 한 주제도 쉽지 않아요. 2달에 하나라도 이제 그렇게 해보는 그러면 엄마도 약간 의무감이 생기면 아 제가 요즘 뭘 관심 있어하지? 근데 그게 막 몇 달, 1년 동안 진짜 계속 그것만 꽂히더라도 한번 이렇게 가본 아이들은 나중에 혼자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초등 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시면은 정말 4, 5, 6학년 때는 나중에 중고등 때 필요할 만한 그런 자료들을 정말 잘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독서 기록 필요할까요? 했는데 그 초등학교 때도 독서 기록 할 수 있죠. 나이스 쪽에다가 할 수 있죠. 중학교 때도 그 독서 기록을 뭐 강조하긴 하는데 독서 기록이 또 하나의 의무가 돼서 책을 읽는다면 저는 굳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고 예전보다 쓰는 책 권수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생기고 조금 바뀌면서 맞아요. 저는 한 권을 읽어도 이렇게 좀 몰입해서 보고 거기서 궁금해서 저는 책 보고 나면 그 뒤에 보면 이 사람이 뭘 참고했지? 이런 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뒤에서 파생돼서 또 읽을 수 있는 책이 있잖아요. 그렇게 책을 읽어나가는 게 저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문학책이나 이런 쪽은 이렇게 좀 다양하게 갖다 놓고 저도 그렇게 했어요. 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아이가 약간 쉬는 의미로 뭐 뭘 하나씩 주홍 글씨도 하나 읽고 뭐도 하나 읽고 폭풍의 언덕도 읽고 이렇게 읽게끔 이렇게 유도는 했어요. 그렇게는 했지만 그걸 가지고 굳이 막 이렇게 너의 느낀 점은 뭐니 막 이렇게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그거를 되게 잘 서술해내는 아이들도 있는데 좀 그런 게 쓰는 게 되게 힘든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때 보면 저희 아이는 오히려 그림으로 표현하는 걸 조금 더 어려워해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나서 글씨를 옆에다가 썼다가 담임선생님이 다시 그리라고 해가지고 저희 아이 것만 완성이 안 돼서 뒤에 걸려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게 아이마다 다 다른데 그래 미술에서는 또 글씨가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냥 웃고 왔어요. 색칠이 안 된 게 늘 저희 아이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독서록도 보면 정말 이렇게 독서록 참 잘 쓰는 친구들 있죠. 막 너무 재미있게 이렇게 잘 쓰는 친구들이 있는데 한번 정리하는 과정은 그리고 표현하는 과정을 겪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꼭 독서록이 아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앉아서 그냥 책 한 권 읽었는데
엄마 근데 있잖아 뭐 여기서 뭐 이런 게 나왔다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그냥 얘기하면 그냥 그걸 가지고 대화하는 것도 좋은 독서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독서록을 매번 책을 읽을 때마다 남기는 것보다는 숙제처럼 그렇게 하다가 책을 안 좋아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으면서 확장시켜주는 게 맞고 거기에 플러스 아이가 책을 읽는데 굉장히 편향된 독서를 할 수 있잖아요. 특히나 수학적으로 책을 좋아하기 쉽지 않거든요. 파이의 즐거움 이렇게 책이 나왔는데 파이가 왜 즐거운 거야 도대체.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책으로 성장하기까지는 전문가의 도움이 또 필요해요. 그죠? 전문가가 써놓은 책이라든지 전문가의 조언이라든지 영재교육에 좋은 부분들이 또 그런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또 성장시켜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주니어 바퀴다 이러면 이거 한 권 안에서 처음에 어떤 호기심을 갖고 만나서 그걸 수학적으로 그냥 요 정도 정리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걸 찾아 이 활동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책을 어떤 친구가 바퀴에 대해서 이 책 한 권만큼 정리해놨다. 저는 뽑아요. 바로 뽑아요. 정말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다양하게 이렇게 펼쳐놓으면서 융합할 수 있느냐는 그게 꼭 정확한 기록이 아니더라도 이게 기록을 한두 권이라도 그냥 의미 있는 거를 남겨놓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전체를 다 하는 것보다는요. 그래서 선생님 말씀 주실 때 한 달에 그냥 한 번이라도 그리고 저는 사실 슈필 수업할 때 항상 아이들한테 숙제를 내줘요. 오늘 한 거 뭐라도 좋으니까 한 줄이라도 써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어떤 식으로 내가 수업한 거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그걸 통해서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들도 보이기 때문에 저는 늘 내줍니다. 숙제를. 왜냐하면 선생님이니까 내줄 수 있어요. 네. 엄마가 매주 내주면 안 좋아할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는. 아니, 엄마도 같이 써보시는 걸로. 엄마가 써주고 아이가 평가하게 뭐 이런 식으로. 그거 괜찮네요. 바꿔가지고. 아이 되게 좋아할걸요. 아이들 채점하기 시키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선생님 시키면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예전에 어떤 분이 아이가 책을 좋아하게 하려고 맨날 책을 읽으셨더니 아이가 책은 저렇게 재미없고 남하고 대화도 안 하는 거구나 하고 절대 책을 안 읽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그리고 왜 여에스터? 그분이 워낙 건강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절대 과자도 안 먹이고 막 건강식만 먹고 이래서 아이들이 건강식을 되게 좋아할 줄 알았는데 그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버리고 간 과자를 먹고 있었다는 일. 더 목말라요. 그래서 이게 방법이라는 거는 뭐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이도 이렇게 따라하겠지 뭐 그렇지 않아요. 계속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아이의 성장 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대처를 하면서 계속 좀 바꿔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 생활 뭐 아니면 독서부터 해가지고 뭐 융합하고 이런 부분들이 정말 총괄이 돼서 영재원을 가는 거고 그렇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그래서 좀 이렇게 전체를 좀 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하고 지금 오늘 수학 문제 한두 개 틀렸다고 해서 너무 그거에 막 이 아이는 뭐가 문제일까 막 이러면서 또 막 고민하지 마시고 항상 제가 되게 많이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애가 뒷장 안 풀고 오고 제가 막 그랬잖아요. 대세에 지장 없으니까 넘어가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정말 대세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세요. 구수가 조금 늦게 외워도 대세에 지장 없는 성장 과정을 보이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영재 관련된 다양한 이야기 해보려고 준비했는데 어떻게 도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아이들이 이렇게 단기간에 변화가 그냥 아이만 변화하기를 엄마가 기다리거나 바라는 것보다는 엄마도 좀 변하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같이 함께 뭔가 생각하면서 생각의 즐거움 아이들이 느끼게 그렇게 해주시면은 끝인가요? 2탄을 준비할까요 다음번에? 지금 선생님이 원래 질문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얘기가 영재원 문제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그거 제가 얘기 안 해서 잠깐 얘기할게요. 분수 문제가 나왔어요. 영재원에 분수 문제가 나와? 이것도 선행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통분이 안 되는 엄청나게 분모가 큰 기하 분수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분수를 한 5개 늘어놓고 분수의 크기를 비교하라고 한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아이들이? 순간 당황하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 유형의 아이들이 나올 거예요. 저는 못 풀어요 하고 이렇게 나온 아이도 있고. 아니 그 꾸역꾸역 통분하는 아이들 꼭 있어요. 있어요. 그거를 잘 푼 아이들 중에서 나 계산 진짜 잘하니까 3자리 곱하기 3자리 하면서 그런 애들 있어요. 그때 3자리도 넘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곱하면 수가 엄청 커지는 그거를 통분해서 푸는 걸 보자고 그 문제 낸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풀어요. 그죠? 근데 못 풀어도 괜찮아요. 저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저희 그 슈필에서 B1에서 분수 크기 비교할 때 반보다 크냐 작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비교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뭐 이렇게 수직선에서 비교하기도 하고요. 하다 보면 가깝해요. 그냥 통분하면 빠를 거. 근데 천천히 그 과정을 겪는 게 왜 필요하냐면 영재들을 선별할 때는 이 아이가 도대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가 통분을 안 해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창의성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못 풀었어요? 기회가 또 있어요. 면접 때 가면 이제 영재성이 높은 아이들의 문제 집착력, 과제 집착력이 높은 걸 알고 계시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왜 이 문제 여기 답을 못 썼네? 잘 모르고 못 푼 거 꼭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뭐 한 3문제 정도 풀었는데 제대로 못 푼 거.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디까지는 생각을 했는데 그걸 못 풀어서 지금 막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막 이러면서 아이가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래도 좀 가능성 있네?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제가 뭐 못 풀었는데요? 막 저 어제 숙제를 안 해온 친구가 있었어요. 너 숙제 안 해왔네? 저 뭐 숙제 안 했어? 네가 숙제한 거 중에 너가 숙제 안 한 게 뭔지 너가 모르면 어떻게 돼? 저도 그거 싫어하거든요. 그죠? 다 똑같아요.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궁금해하고 다시 풀어보고 궁금해서 맞추고 싶어하고 이게 공부의 시작 아닐까요? 그런 모습을 영재원에서 이렇게 뭐 면접에서라도 끝까지 기회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자세를 보여주면 또 가능성이 좀 있는데 이제 안 풀리면 끝 이거는 또 아닌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분수 문제 나왔을 때 그리고 막 그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산출물 이렇게 들고 와서 발표하는데도 옆에서 이제 아빠들이 특히 많이 그래요. 옆에 앉아가지고 자 여기 화학 막 이러면서 저 어디 병원에서 나오셨나 막 뭐 생물 막 이렇게 근데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제가 저걸 초등학교 4학년이 저걸 과연 썼을까? 교수님들 다 아실 텐데. 과연 저걸 왜 연구했어?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는데 그런 거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약간 방향성을 좀 잘 짚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영재원을 만약 바라보시면 순수해도 자기 거, 모자라도 자기 거, 그리고 자기 걸로 엄청나게 끝까지 가본 아이. 저는 그거를 정말 강조를 시켜드리고 싶어요. 답이 안 나와도. 답이 안 나와도. 가는 아이. 네. 오늘 도움 되셨길 바라고 저희도 시작하기 전에 막 이렇게 어떻게 얘기할지 대화 나누면 저도 되게 재밌어가지고 오늘 라이브 되게 재밌겠는데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도움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희 또 오늘 지금 3월이니까 또 다음에 또 다시 라이브를 또 좋은 주제로 준비를 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또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힐링 타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